자, 안녕하세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 그리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기편 끝내고 맨 처음에 왕력편은 그냥 왕의 역사와 관련된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기편이 오늘로 거의 끝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흥법편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흥법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마지막 그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멸망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박씨 새 왕이 출현했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었고 경순한 김부 나라를 말아먹은 왕인데도 대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주 진귀한 김부대왕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나라 다 뭔가 문제가 있어. 갑자기 저 신덕왕이 바가달라 왕의 내가 먼 후손이다 이렇게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 이렇게 그러니까 권신이 왕위를 어떻게 보면 세력가가 혈통과 관계없이 그냥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고 저 박예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저 박예겸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썰도 있고 양자라는 썰도 있고 아무튼 뭐 굉장히 친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혈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 혈통 중심이냐 친한 사람 중심이냐가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조건 혈통이 내 자식이어야 되나? 내 피가 있어야 되나? 어때요? 아니면 친하면 되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혈통이 압도적이었었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결혼관계나 이런 걸 보면 아니 풍속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키웠으면 거기에 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중에 뭐 결혼관계가 깨졌을 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죠.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나랑 결혼한 사람이 데리고 온 자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혈통 중심이냐 아니면 친한 거 중심이냐가 굉장히 어떤 게 중심이냐가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농경문화고요.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징기스칸 이야기를 보면 징기스칸의 부인이었던 보르테가 상대 부족에게 잡혀가서 나중에 징기스칸이 복수를 하고 결국은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내가 1+1이 돼 있는 그 사이에 하나를 달고 왔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내 자식으로 인정할 거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징기스칸은 그거를 자기 자식과 평등하게 인정을 해줬다.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발주나 맹약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지진 않았지만 같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사람보다 더 친하다. 라고 하는 게 발주나 맹약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몽고의 기본 룰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친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도. 그리고 유목문화, 농경문화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우리는 80년대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아 수출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아 수출국.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창피하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산하 제한을 진짜 빡시게 했었고 진짜 배불렀던 시절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배불렀던 시절이야. 지금 0.7대가 어떻네, 뭐 0.6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야 저게 미쳤나 싶은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 보면 뭐가 있냐면 그리고 미혼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던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프랑스나 이런 것처럼 법적 혼인 말고 그 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상의 정당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최선이 아니면 사선인데 차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냥 거의 막바지까지 몰려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게 사회 문제적으로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은 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럼 당장 죽을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도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입양하지 않았느냐? 우리 전통적인 농경 문화 구조에서는 장남이 자식이 없으면 차남의 장남을 입양하는 거지. 얘를 입양하고 이 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피가 다른 사람을 입양한다는 건 없어요. 이런 식의 혈통 구조가 있고 이건 친밀감 구조예요. 유목문화는 친밀감 구조예요. 그래서 친한 게 그냥 먹고 들어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형제라고 해서 꼭 친한가? 친구가 친한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통 중심에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건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해 관점이죠. 그러니까 혈통 중심은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부부 이러면 이는 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의 제사상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종교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웃사이더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피해 문제에서 제일 피해 본 게 여성들이고 이쪽은 친밀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식으로 상속되는 거죠. 자식은 같은 피고 여기서 성씨 보시면 돼요. 성씨 보시면 돼요. 같은 피고 어머니는 같은 피가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무 때나 예전에는 바꿀 수 있었어요. 쓸데없는 핑계를 대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분 자체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분이 없죠. 이쪽은. 근데 친밀감 문제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부부가 지금 친밀감이 더 있죠. 부부가 부모하고보다도 친밀감이 더 있죠.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것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친밀감의 문제. 지금은 누가 낳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길렀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정이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논점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사고방식이 점점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예전처럼 다른 피를 입양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죠. 지금 많이 줄었죠. 그게.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은 서구적 영향에 의해서 이게 들어온 거고 신라나 고려 때는 유목문화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유목문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예겸처럼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양자라는 썰이 있는데 왜 박예겸은 양자라는 썰이 있으면 뭔가 약간 찝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몰라. 기록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진짜 아들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양자라고도 나와. 그러면 뭔가 약간 불투명한갑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밀어서 왕이 되도록 해줬느냐? 저런 생각을 하면 돼요. 유목문화적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3대, 53대부터 55대까지 이렇게 박씨 3대 왕이 있었던 뜬금없는 박씨의 등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순왕 김부 맨 마지막에 56대 견훤이 세웠는데 견훤을 배신하고 왕건에게 간. 그러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듣고 그 다음에 신이 됐다는 사람. 야,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얍삽한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위덕왕
위덕왕이 성왕 아들이에요. 성왕 아들. 그래서 위덕왕이 이제 창인데 결국 아버지인 그 성왕 너무너무 대단한 시호 자체가 성인 성자가 들어가면 야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저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신라의 모기짝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평가를 듣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임금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기록들이 있었으면 상당한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최고급 인물로다가 임금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충북 옥천입니다. 결국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한테 죽었고 김무력한테 죽었고 대패를 합니다. 김무력, 김서연, 김유신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그 3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위덕왕이 결국 왕이 됐지만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거를 결국 다 바로 잡아요. 바로 잡는데 재위 기간이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야 저렇게 재위 기간이 되는데 왜 동생이 왕이 됐지? 성왕의 차남이거든요. 이게 성왕의 장남. 그 안에 없나? 어떻게 자식이 없을 수 있지? 그러면 원래는 남자였었는데 좀 바뀌었나? 아니면 뭔가가 있나? 그리고 몇 년 만에 사람이 왕위 계승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 신하들하고 충돌 과정에서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 양반은 재위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아무튼 이 양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 해왕이 이 양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과 관련된 아들이 마땅한 게 없었는갑지. 그러니까 동생이 올라왔는데 동생이 1년 만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는 거는 형이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재위 기간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난가요? 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가세요 라고 하는 이게 뭔가 싶은. 그리고 나서 해왕의 아들이 이 법왕이에요. 해왕의 아들이 법왕. 근데 법왕도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법왕 금살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법왕 금살이 뭐냐면 법왕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법법자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왕이야. 불법의 왕. 그 불법 아니고요. 부처님 가르침의 왕이야.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몸이 안 좋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몸이 안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베풀고 은덕을 베풀어서 마일리지를 좀 쌓으려고 그런 행동들은 뭐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새로 즉위하면 뭐 사면령을 내린다거나 뭐 이러는데 이거는 아예 살생을 금지시켰다. 법왕 금살. 그리고 저게 백제가 약간 골로 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을 거다. 살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주면 전쟁 시에 군사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사람하고 무조건 죽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1대1로 근접전에서 붙었을 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왕이라는 사람이 1년 만에 또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법왕이 해왕의 아들로 봐서는 저 위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법왕의 아들로 등장하는 게 무왕입니다. 오늘 얘기할 그 무왕입니다. 백제 무왕. 어떻게 보면 백제와 관련해서 의자왕 아버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 그러니까 백제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주워들은 사람, 주워들은 사람, 서동요의 주인공, 그 서동이야, 서동. 그리고 그 무왕이 나오는데 몰라 이것도 나 잘 모르겠어. 굉장히 좀 재밌어요. 무왕이 단순히 법왕의 아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 엄마가 과수댁이었는데 연못에 용하고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대.
삼국 사기는 정사는 왕계를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법왕의 아들이다라고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엄마가 지룡, 모세용, 연모세용하고 어떻게 이게 뭔 소리요? 연못에 뭔 용이 있겠어? 그것도 과부였다 하고 뭐 약간의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나올 법한 뭔가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저 사람이 선화공주 설화가 나오는 것처럼 백제 신라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제대로 된 왕족은 아니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왕족, 초 A급 왕족이 적국을 왕래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적국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설정은 뭐냐? 역사는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로는 대원군 같은 사람이 있죠. 흥선대원군 이하흥. 약간 진짜 역사는 이하흥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건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파랗고 이런 이미지는 소설 속에 나오는 재창조된 이미지인데, 그냥 우리가 그런 약간 파랗고 같은 그런 식 인물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추정은 몰라. 이거 답은 없는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쪽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무왕이 이쪽 계열이 아니고 이쪽하고 연결된 어떤 반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모세용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용이 아니에요. 연모세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태가 좋은 용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후백제 견훤 나올 때도 후백제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거든요. 토룡탕 할 때 그 토룡.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용이 될 수 없지만 용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후백제 견훤이 그런 식이거든. 그런데 무왕에게도 비슷한 스타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용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저 나중에 미륵사 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륵사 창건. 그래서 아마 위덕왕 계열의 어떤 반계나 아니면 위덕왕이 이렇게 손댔던 여자 중에서 애가 있어서 그런 게 정당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왜? 한쪽에서는 법왕의 아들이라 나오고 한쪽에서는 엄마가 바람 펴서 낳는데 왕이 됐어요. 왕계를 잇지 못하면, 그러니까 혈통적인 연결성이 없으면 그 능력이 있다고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귀족제에서 뭔가 피적인 거는 좀 있고 철종처럼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전혀 혈통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왕을 잇는 게 아니고 그건 나라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위덕관계인가 라는 그쪽과 연결성이 있나? 그럼 법왕과도 연결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무슨 뭐 바람 펴서 났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근데 엄마가 바람 핀 건 아니에요. 과부였대잖아. 그래서 이 무왕이고, 무왕 아들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그래서 이 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지금 해드릴 거예요. 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고구려와 관련해서도 이게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무왕 얘기 다음에 제가 이 고구려 멸망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 건데, 고구려 맨 마지막이 보장왕.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평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양원왕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됐겠지. 그 다음에 영양왕. 영양왕, 평원왕의 장남이래요. 그러니까 뭐 왕 되는 거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고, 영양왕이 영양왕 때 있었던 큰 사건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이게 엄청난 전쟁 시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영류왕입니다. 영류왕. 고건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때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고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전쟁.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113만이 등장을 하는 113만 3,700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등장을 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1, 2차 대전 전에는 최대 아마 전쟁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113만이 동원이 됐고 이때 이제 이거를 3명의 영웅이 막아요. 여러분이 이제 살수대첩만 알아서 그러는데 살수대첩은 30만 별동대를 막은 거잖아요. 저 113만을 막은 사람이 요동성주입니다. 요동성주.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붙을 때는 그게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그냥 들었던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 양만춘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건 조선 후기에 양만춘이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양만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동성이 막아내요. 1차로 그걸 몸빵을 합니다. 113만을 상대로 몸빵을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돌아서 별동대가 오는데 30만 오는데 그 30만을 힘을 빼는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저 고건무가 나옵니다. 영유왕. 우리가 아는 한국사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광해군이 거의 임진왜란에 어떻게 보면 극복의 주역이거든요. 광해군이 없었으면 이순신이 있어서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왜? 왕실이 누군가를 왕실에서 추스려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조해가지고 선조는 도망가 있고 광해군이 거의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다 뛰어다니면서 다독거리고 뭘 땡기고 업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광해군이 적자가 아니고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고건문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데, 아니 왕이 되는 거는 뭐 이게 전쟁 영웅이니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618년, 642년? 그러면 재위 기간이 24년이잖아. 엄청 길잖아. 어떻게 죽냐면 영계소문한테 토막살해를 당해요. 그 이제 영계소문이 나오는. 아니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라니까. 그러면 배심도 굉장히 좋을 거고 왕족에다가 로얄 패밀리에다가 전쟁 영웅이야. 그 전투를 승리한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3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113만을 막은 게 요동성주 누군지는 모르고 이름은 없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건 뭐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뭐 을지문덕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고건무 이 3명이서 하는 건데. 야,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그것도 재위하자마자도 아니고 재위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게 다 내 세력으로 다 젖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계소문이 와가지고 회를 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장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영유왕이 이제 조카를 데려다가 네가 왕해 이렇게 해놓고 영계소문이 혼자 다 하는 거지. 영계소문이 혼자 싹 처리하고 그리고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고구려가 끝났죠. 영계소문 죽으니까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끝나게 되는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고건무가 영계소문한테 죽지? 물론 영계소문도 센데 왕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리고 재위가 지금 24년이나 했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24년이면 지금하고 달라. 지금하고 달라. 저 때 50 이하로 죽을 때예요. 50 이하로 죽을 때. 평균 수명이 50 이하로 죽을 때. 지금도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조직을 20몇 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어. 다 내 사람이다. 다 내 사람이다.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럴 것 같잖아.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멸망할 때 어떻게 보면 3대 미스터리입니다. 다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라들이 가지? 라고 하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삼국유사로 하면 기이편까지 나옵니다. 기이편까지. 그래서 왕력편은 뭐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기이편까지 이제 오늘 백제 무왕까지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흥법편, 흥법편도 거의 다 했어요, 사실. 나중에 흥법편이 요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이야기. 그 다음엔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시작한 법성포, 굴비, 거기. 그 다음에 아도하고 무코자가 신라의 불교를 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종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박염촉, 이차돈이 자기 몸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러니까는 순교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법왕금살, 아까 이 법왕이에요. 법왕이 살생을 금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보장복로, 보덕이함이 보장왕이 복로, 노자, 그러니까 도교를 숭상하니까 보덕화상, 그 당시에 고구려 불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입니다. 보덕화상이 완산주, 전주로 망명을 하는 사건,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연개소문 이야기, 그 다음에 저 고건무 이야기 나올 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경 흥륜사의 동경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경주.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경주를 부르는 명칭이 동경이에요. 거기에 흥륜사, 청경림 흥륜사 신라불교가 시작된 곳, 그다음 지금 경주공고 자리로다가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금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정각인데 거기에 10명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셔놨어요.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5명씩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영웅들은 누구냐? 라는 그 기록들 다 했습니다. 사실 요거 했고 요 2개만 하면 끝나.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면 흥법편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탑상은 불탑과 그 다음에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 의해 무언가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해석하고 그다음 경전에 능하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신주, 주술적인 걸로 능력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 감통, 뭔가 영험한 거. 그 다음에 피은, 숨어서 이렇게 짱 박힌 은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효선이라고 하는 거는 효행, 효한 이야기. 효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탑상까지가 중요하고 이 나머지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 무왕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연못에 용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종교배지. 이종교배. 그런데 이종교배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았지. 그게 의자왕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야, 저때 유전자 기술이 굉장히 대단히 발전했구나. 이종교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놨더니, 그런데 의자왕이 이제 또 의자왕은 시호는 아니에요. 시호는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왕의 명칭이에요. 뒤에 왕이 있어야 그 뒤에 사람이 시호를 올려주는데 자기가 단종시켰기 때문에 문 닫은 사람에게는 시호가 없습니다. 문 닫고 가는 사람한테는 시호가 없어. 그래서 의자왕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들도 많이 있지. 그게 이제 의롭고 자애롭다 이런데, 그게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바램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이름이니까 부모가 근데 이름 따라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시다르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이룸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생각으로는 나라를 크게 일으키기를 이룸이라고 생각했더니 다른 걸 이뤘지. 그게 아니었어.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의자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입니다. 저 정도를 했으면 상급입니다. 근데 대진운이 안 좋았지. 대진운이 일자로 안 좋았어. 그래서 괜찮은 정도고 아버지의 기상을 물려받은 거는 같아. 그런데 이 무왕조에 보면 기편의 무왕조에 보면 뭐가 나오면 아무튼 용이야. 이건 지금 용의 기운을 타고났어. 이게 연못의 용이라 그래서 그렇지. 일반 용이 아니고 나는 용이어야 되는데 비룡제천이거든. 나르는 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연못에 있는 용이야. 그런 걸 보고 주역에서는 잠용물용이라고 하거든요. 잠겨있는 용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그 표현을 써서 우리가 대선 후보할 때 잠용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짱 박혀 있다가 기운을 축게 해가지고 쫙 해서 쫙 올라온다는 얘기거든. 물론 뭐 계속 짱 박혀 있다가 거기서 썩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나온다 하더니 유골이 돼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 계속 거론만 되고, 뭐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잠용인데, 지룡이라고, 못 안의 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바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왕족인데, 정상은 아니다. 직계 계열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용을 상징하는 게 왕족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직계는 아니었고 약간 조금 이상한 계열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가 아니고 이쪽인가? 아니면 이쪽 중에서 홍길동 같은 놈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한번 놀러 갔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서 과부를 건드려서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역사에 역사.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당첨됐네. 이게 당첨됐네. 그래서 네 아버지는 용이다. 내가 딴 데 기억이 없다. 내가 딴 사람 기억이 없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왕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아예 왕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재벌가야. 재벌가인데 이쪽에 직계가 지금 날라갔네. 직계 쪽이 없네. 그러면 반계 쪽에서라도 누군가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승계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직원이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 뭔가는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찌리한 왕계인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과부라고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진평왕도 되게 재밌어요. 진평왕이 아들은 없는데 딸이 셋이거든요. 이게 덕만이 선덕이잖아. 선덕여왕. 기록에 보면 성골남짓. 성골남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니까 혈통이냐 성별이냐를 가지고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 혈통이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성별 중심이면 남자여야 돼라고 하면 선덕여왕은 안 되는 거고 이때는 혈통 중심이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골남자들이 다 없으니까 성골 여자라도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올라간 게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보통은 그냥 이게 첫째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화랑색이 이 말이 좀 그 화랑색이가 약간 애매해서 그렇긴 한데 거기 보면 둘째 딸로 나오는데 천명하고 밖에서 나오는데 천명 누군지 아세요? 천명 남편이 용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춘추 엄마입니다. 천명 부인이 김춘추 엄마입니다. 김춘추 엄마입니다. 그래서 진지왕, 그 다음에 용수, 그 다음에 김춘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선화공주 이게 뭔가 싶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선화공주가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또 작업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서동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화공주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이게 뭐 밤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잔다 뭐 이런 뭐 좀 야리한 저런 게 노래가 되나 싶은데 되죠. 그리고 저게 이제 신라의 성풍속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서동이 머리 깎고 서울로 온다라고 하는 거. 서울은 이거 경주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이 헤어스타일이 달랐구나. 이 자식 지금 머리 깎고가 이거 아니오. 이거 아니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 하면 이렇게 만주족들은 여기 앞에 요만큼 밀고 이렇게 뒤에 땡기머리를 하고 우리는 상투했잖아. 같은 동시대 때 조선에서는 상투를 틀었잖아. 그러니까 그 상투 튼 머리로다가 그냥 가면 청나라 사람들이 저거 조선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변발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장사하러 가 그러면 위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적국에서 온 상황이니까. 게다가 왕족이래잖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머리 깎고라는 게 이게 신라하고 백제하고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달랐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요 얘기를 말을 주면서 저게 이제 조작 정치의 시작이거든. 선동질. 야, 저 SNS가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SNS 판을 보는 것 같아. 선동, 조작, 그 다음에 그 무조건 비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마누라를 얻었다더라. 그래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옛날 조상의 피가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에.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DNA 속에 있었던 그게 무항의 피였었던 거야. 일단 되든 안 되든 터트리고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어 놓고 벌려놓고 본다. 요즘 태세가 그렇거든요. 추세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닌데요. 뭐 이러면 그때는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아닌지 누가 관심도 없어. 한국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저거 진짜 웃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저 선화공주가 뭐 금을 가지고 쫓겨났대. 엄마가 이제 금을 뭐 한 마리인가를 챙겨줘서 이제 금덩어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쫓겨나. 그러니까 서동이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러면서 내가 길을 좀 안내해도 되겠소.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약을 또 팔아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가 봐. 설마 뭐 목적지가 없겠어? 그래갖고 뭐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같이 가다가 진짜 눈이 맞았대. 그랬는데 서동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서동인데? 이러니까 선화공주의 태도가 되게 웃겨. 예언이 맞았다. 이런 태도야. 이게 바본가? 약간 떨어지나? 이게 노래가 이건데? 이 서동이 노라고? 이러면서 야 이게 영험하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영험하네. 이게 뭔가요?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과관계를 오해할 수 있나? 라는 생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화공주 같은 분들 어디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귀가 얇고 잘 믿어. 그래서 곱게 컸는갑다. 이런 생각이 물씬물씬 들어. 그래서 인도대 간 데가 백제래. 이게 뭐야 도대체. 공주가 적국 공주가 백제까지 가서 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심했고 이게 어떻게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지? 그 당시에 박 터지게 싸울 때예요. 박 터지게 싸울 때예요. 왜? 아까 위덕왕 얘기했었잖아요. 창왕, 성왕. 성왕이 신라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왕이 신라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박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저런 게 가능할까?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했으나 나중에 미륵사에서 드디어
답지석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무왕의 마누라는 사택적덕의 딸이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미륵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지어달라 그랬는데 왜 선화공주는 사라졌는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